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좀 거시적인 거 좀 여쭤볼게요. 네. 이번에는 그 미국에서 최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마다 안 좋게 나타나요. 안 좋았죠.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타나고 네. 있고, 그게 또 한켠에서는 미국의 경기 둔화 신호로 읽히기는 하는데, 또 한켠에서는 이게 또 증시에는 또 약이 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물론 이제 9월 18일에는 미국이 또 금리를 얼마나 내리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 배드 이즈 굿. 이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되려면 약간의 조건이 형성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물가가 내려오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건 되게 좋은 시그널인데, 고용이 망가지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건 썩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일고 있는 논란은 고평가 논란이거든요. 자, 비싸다라는 주가 안에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멀쩡할까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뭔가 그동안에 우리가 나왔었던 금리 인하는 긍정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경기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7, 8%였던 물가가 3%까지 내려올 때는 공급망이 훼손됐던 게 이제 오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고용이라든가 경기를 거의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려오는 물가였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거였어요. 네네. 근데 지금부터 내려오는 이런 것들은 일단 경기를 끌고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를 끌고 내려오면 기업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실적이 이것 때문에 훼손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뭘 봐야 되냐면 이게 완성되는 퍼즐이 있을 건데, 일단 고용이 조금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어까지는 뭐 우리가 시장이 그렇게 많이 쉬어가는 요건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결국 소비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지금에 있는 고용이 뭐 이 정도만 둔화되면 일부 경기 둔화는 맞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가 더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소비라는 게 혹시 예상보다 안 좋게 되면 향후 전망에 대한 것들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번에 소매 판매 되게 안 좋았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되게 진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봐. 앞으로도 사람들이 돈을 덜 쓴다는 얘기는 그러면 고용이 추가적으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우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증시는 되게 고밸류야 라고 하면 쉬어갈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알고는 고용지표만 놓고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가 내리는 게 되게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소비가 망가지는 모습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다만 이게 또 망가지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쉬어가는 빌미를 줄 수도 있을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이제 저도 최근에 유튜브에 출연을 많이 해보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 9월이면 항상 시장이 안 좋았다. 네. 그 저 뒤에 있는데 질문. 벌써.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근거가 없잖아요. 통계가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적도 있고 안 그런 적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이 안 그런 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최소한 9월이 통계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계절성이 있다. 무슨 주식이 계절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계절성이 있으면 우리는 실패 한 번도 안 하게 해요. 그냥 9월엔 다 팔고 떠났다가 좋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지수는 그래도 종목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9월이 그랬었을 때는 최소한 저도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건데 왜 9월이 항상 그랬었는지 명확한 이유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계절적으로 보니 9월이라는 달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경향들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주면 저도 되게 수긍을 할 텐데,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듣고 나서 제가 봐도 답답한 거예요. 뭐 9월에 쉬었다는데 왜? 그렇죠? 아닌 적도 있고 그런 적도 있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보는 것도 중요한 건데, 시장은 통계를 따르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변수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우선시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상황을 먼저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
그래서 뭐 9월에 우연히 더 쉴 수도 있겠죠. 또 아닐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너무 9월 조정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너무 그렇게 통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정적으로 또는 뭔가 이게 꼭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물론 그러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이유는 알고 왜 그런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보다는 항상 그 상황이 됐었을 때 혹시 그럴 개연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그분들 말씀대로 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도 제가 볼 땐 되게 우스웠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이번 9월에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쉬어갈 가능성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9월이니까 쉰다. 언제니까 쉰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올해 내내 보면 항상 쉰 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올라왔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올 봄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증시 계속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아니면 통계에서 보면 그 올라온 달 중에서는 항상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달도 있었거든요. 네. 뭐 무시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굳이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되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는 쉬어가더라 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아시면 그걸 나름대로 경계를 하시되 그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럴 개연성이 있는지는 언제든지 따져보고 대응하는 거지 전 굳이 그런 질문은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질문 하기 직전에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그냥 통계적으로 9월에 조정을 받는 달이 많았으니까 아니라 그 배경이 뭔지 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1, 20년이 아니라 100년을 가지고 오든가요. 그렇죠? 100년 정도는 봐야 통계성, 유의성 있는 거지. 더 큰 데이터로. 지금 시장이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난 우리가 40년 동안 겪었던 통계가 유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과거랑은 그렇죠. 다르게. 예. 뭐 항상 뭐 모든 과거와 다르진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난 40년이란 통계가 안 들어맞는 게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얼마 전까지 한 2, 3년 전이었나요? 뭐 장단기금이 역전되면 경기 침체 신호고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안 들어맞는 걸 봤잖아요. 네. 샤메를도 마찬가지였었고 21년 하반기부터. 그런 어떤 그 지표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통계적 유의성이 안 맞는 시장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너무 통계를 들이대는 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통계는 일단 보되 일단 왜라는 질문은 꼭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그럼 현 시점에서 그런 것들 가능성이 있나 그냥 매달 그냥 따져보는 게 좋은 거지 굳이 뭐 이번 달이 이러니까 그렇다. 그건 제가 볼 땐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지향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Why라는 질문이 Y 스트릿에 있는 거죠. 그렇죠. Why. 저는 참고로 왜 9월인지 잘 모릅니다. 왜 9월에 빠졌었는지. 근데 그 이유는 명확히 뭐 밝혀지지도 않았고 어떤 그럼- 분은 그래서 설명하다 못해서 그런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좀 이제 9월이나 10월은 수학하는 계절 아닙니까? 수학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나태해진다. 긴장을 푼다. 그래서 글쎄요. 예전에 뭐 금융위기나 뭐 대공황 다 그때 벌어졌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근데 분들. 대부분 뭔가 그래도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유를 모르면 저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도 모르면서 그게 꼭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완전히 이건 장님 투자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소비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연동이 꼭 봐야 돼야 됩니다. 돼요. 그래서 연동. 연동이 돼서 일단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는 신호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여부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도 헷갈리는 거죠. 이게 고용이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래서 미국도 지금 되게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만은 좀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저도 전망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게 뭐 한 분기에 한 번씩 나왔으면 좋겠는데 매달 나오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지만 지금이 큰 시장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크게 오르는 시장에서 중간중간에 오는 조정을 맞춘 적도 없고 제가 맞춘 적이 꽤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건 우연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다 맞춰서 뭔가 고점에서 한번 팔았다가 밑에서 정말 물량을 늘리고 한다라는 건 이론에 불과한 거지 실전에서 그게 실제로 잘 할 수 있느냐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보다 뭐 잘한 분들이 있으면 하시면 좋은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그런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려 이런 어떤 단기 조정을 예상을 하고 짜는 투자 전략 때문에 반대로 가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물량 털리고. 예를 들면 나는 계속 보수적으로 봤어요. 보수적으로 보면 그죠? 지금 물량을 좀 털었어.
근데 그 조정이 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미 그 조정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 내가 조금 생각했던 더 늦게 온 걸 거야. 그래서 뒤로 가면 오히려 물량을 더 팔게 돼요. 나중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경험을 해보면 오랜 기간 동안 그 조정을 예상했을 때 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예상보다 조정이 컸거나 그렇죠? 또는 조정이 와도 제가 볼 때는 제법 훨씬 생각보다 뒤에 오거나 시점이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는 단기 조정을 염두에 둘 게 아니라 이 장이 정말 큰 시장이고 앞으로 올라갈 개연성이 높다면 혹시 예상치 못하게 조정이 온다라면 더 어떻게 늘려볼까에 대한 고민 이상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 중간중간에 내가 잦은 변동을 어떤 판단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꼬여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시거나 되려 반대로 움직여서 이런 상승장에서도 낭패로 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큰 시장이냐 아니냐 그것부터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다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그래서 고용지표랑 소비지표가 연동되어서 안 좋아지는가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그쵸. 거고 그 데이터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오더라도 또 연준에서의 금리 인하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른바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또 그게 상쇄되기도 하는데 일단 아니요. 상쇄가 안 돼요. 정도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가 더 많아지면 경기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쇄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쉬는 거예요. 왜 0.5bp를 내린다. 우리가 원래 지금 금리 인하라는 거에 예. 대해서 이게 어떻게 금리 인하하냐는 걸 되게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게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금리 인하는 아주 안 좋은 거고요. 그렇죠? 또 지난번처럼 물가만 올랐는데 물가가 정상화돼서 내리는 금리 인하는 되게 좋은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처럼 뭔가 나름대로 금리 자체가 너무 물가나 경기에 비해서 제약적이는데 그걸 되돌리는 과정에서 내리는 금리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세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는 것 때문에 그게 고용 둔화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썩 달가운 건 아니에요.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일정 부분 하는 건 우리한테 좋은 건데 그 정도가 갑자기 많아지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면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경기가 더 나빠졌어요. 고용이 훨씬 더 되게 악화될 것 같아요라는 거는 조정을 조금 더 깊게 만들 여지는 있는 거죠. 예. 천천히 내리며 정상화하는 네, 과정이 조금 더 연착륙이 가깝다. 왜냐면 이제 우리는 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펀드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CTA 펀드라고 그래서 외국계 펀드 중심으로 시세 추종 펀드라고 하는데 네. 이 펀드들은 아시겠지만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조건을 걸어놓고 이 조건에서 이런 조건이 형성되면 주식을 팔아라. 비중을 줄여라. 또 이런 조건이 되면 비중을 늘려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악화가 되면 비중을 줄이라는 시그널이 뜰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눈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냥 기계이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주르륵 쏟아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때 그렇게 되면 또 확대 해석하겠죠. 그렇죠? 그 조건이 형성돼서 사실 큰 추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까지는요.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을 전망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내린 폭 가지고도 분석을 많이 했어요. 네. 이 정도 폭이면 이런 것 같아. 근데 요즘 그게 오판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기계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요만큼만 내릴 건데 훨씬 더 깊게 내리는 경우들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그 정도 됐으니까 위기를 더 확대해서 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잦아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장이 된 거지요. 그러게요. 또 예. 해석하기도 어려워졌고 예. 해서 월간 이선협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또 하나 그 외국인 수급을 보면 좀 순매수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또 환율도 1,390원대에서 내려와 봐야 뭐 7, 80원. 그러다 또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또 1,400원은 넘지 않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 환율하고 또 우리의 정부 정책 어떻게 보면 이제 3법 개정안은 굉장히 빠르게 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세법은 좀 후퇴하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주식을 좀 본격적으로 사들이기에는 좀 어떻게 부족한 걸까? 아니면 이 정도만 돼도 다행인 걸까요? 조금 더 법 개정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번에 있는 상법 개정이라든가 어쨌든 지수를 밸류업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현실화된다라고 보면 지수에 굉장히 긍정적인 게 맞고 네. 또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그런 저평가된 요인들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을 기다리지 않을까.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외국인들은 진짜 기다렸다가 법이 되면서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 미국 시장에서도 실적 좋아지면 그때부터 오르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한국은 실적 나면 그날부터 빠지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도 이게 정말 됐어라고 하면 그때부터 많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현재 시장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시각은 일단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법 개정이 뭐 원래 원한 대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여러 정책과 관련된 얘기대로 만약에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면 외국인들의 추가 유입 가능성은 여전히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이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혹시 쉬어갈 수 있어 라는 국면에서 우리는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미국 시장이 꼭 조정받으면 우리가 조정받을 거다. 지금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도 우리 시장만 좋았듯이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또 우리 시장만 예. 쉬고 있고 예. 다른 시장들 잘 나가고 그렇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지수를 놓고 보면 그래서 갈라야 되는 게 지수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할 때는 내부 요인이 있고 외부 요인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외부 요인이라면 우리가 수출이 잘 될 수 있는 요건이 형성되고 있는가 하나일 거고 내부적인 요인은 또 내부 정책 요인이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나서 주식시장의 상법 개정이 사실 굉장히 파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내부 요인이 수출이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을 상쇄했을 정도의 재료는 충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 시장이 쉴 거니까 우리도 똑같이 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부 요인이 이거를 오히려 상충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는지 여부도 일단은 법적인 부분에서 저는 반드시 판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구윤철 부총리 이야기한 거 들어보니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9월 안에는 결정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좀 빨리 해주면 되게 좋겠죠. 네. 왜냐하면 그래서- 또 다들 이제 10월부터 줄일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중소형주. 예, 그래서 네. 되게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부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빨리 진행이 되고 그런다라면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분명한 건 그 시기만 놓고 보면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요거는 또 이제 정책적인 변화 네,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 대주주 양도세 네. 그 다음은 또 배당소득 분류과세 그렇죠. 남아 있고 아이고 산 넘어 산입니다. 근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 그 기대감에 힘입어서 바이오주가 엄청 또 강세입니다. 코스닥 내에서는 이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혹은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사실 우리 뭐 엄민영 의원이 너무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 몇 월에 했죠? 6월에 했나? 6월에 했었나? 그때 엄민영 의원이 예, 실적 시즌 끝나고 나서 기관들이 바이오주 안 사고 못 베길 거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사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6월, 7월. 여러분 다들 보셨죠? 엄민영 의원님 특강 마감됐습니다. 다시 못 봅니다, 여러분. 마감됐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봤던 그 많은 제약 애널리스트 분들 훌륭한 분들 많이 봤지만 정말 급이 다르신 것 같아요. 예. 같이 신안에 있었다 그런 거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되게 냉정하게 평가를 되게 많이 하는데 보통 이런 약쟁이들이 약을 팔 때 정말 잘 판다 싶은데 이분은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실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 오해하시면 관련해서 안 됩니다. 예, 그 약쟁이가 아닙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제약 바이오 이렇게 IR을 들으면은요 기업 설명을 들으면 조금 죄송하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거 들어도 잘 모르세요. 어렵고요. 예, 네. 한국말보다 영어보다 더 어려워요. 제가 진짜 초창기 애널리스트 시절에 마크로젠이라는 회사에 대한 지금도 되게 훌륭한 기업인데 IR을 갔는데 진짜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있었던 애들이 대부분 제약바이오 애널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제약바이오 애널들이 지금처럼 약대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경영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알아? 그랬더니 형 나도 몰라. 근데 왜 적냐? 그랬더니 일단 기계적으로 적고 있어. 그런 정도로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약바이오 애널들, 제약바이오 몇몇 회사들 IR이 있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쟤들 알아는 듣고 있을까? 그 신한주체로 열렸던 컵데이. 예. 알아는 듣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우리 엄연권이 진짜 우리 표현으로 얘기를 잘해주고 있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예요, 진짜로. 예, 그거는 단순히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제 후배지만 진짜 일단 급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분들도 훌륭하시지만 제가 볼 땐 정말 급이 다른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우리 그
저기 뭐죠 신한의 어떤 리포트를 통해서 저는 조금 더 판단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 그걸 읽어보면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이제 개별 기업별로 어떤 전략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땐 금리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도 호재일 테고. 그럼 좀 앞으로는 어떨까요? 바이오주?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는 역사적으로 주도주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는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신약 개발이라는 건 언제든지 있어왔고 그 신약 개발 내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헤게모니를 쥐일 때는 사실 금리와 연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ADC가 나왔을 때도 그랬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약바이오 역사를 보면 1세대 항암제가 있고 2세대 항암제가 있고 3세대 항암제가 있고 1, 2, 3세대로 갈수록 훨씬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암에 대한 억제력이 훨씬 더 높은데 단순히 높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환자의 존엄성도 염두에 둔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되게 크고 있는 이유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제대로 된 항암제를 어마어마하게 개발했어라는 것보다는 네. 와 우리 걸 쓰면 기존의 약이 훨씬 더 효능도 좋고 훨씬 더 편리하게 맞을 수 있더라는 또 다른 어떤 그 컨셉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참 대단한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컨셉들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약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아마 제가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봬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 분은 명이라는 그룹이 있죠. 그렇죠? 이분들이 진짜 주어진 안에서 정말 환자를 너무 잘 고치는 분들이 있다라면 또 어떤 분들은 그 이상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환자분들을 병을 고치긴 하는데 이렇게 고치지 말고 이렇게 고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사실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또 다르게 봐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제약바이오에 긍정적이다라는 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지금 제약바이오의 트렌드가 정말 강한 시세를 형성할 수 있는 트렌드인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뭔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만약 그 당시에 나오는지 전 그게 더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약바이오가 잘 그런 잠재력이 있었는데 잘 되고 있었는데 금리 내렸어 하니까 오른 건 아니거든요. 계속 올라왔고 이것 때문에 더 오르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너무 금리에 대해서만 꼭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죠?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근거는 없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금리가 조금 부정적이게 되면 사실 그 수급적으로 놓고 볼 때 제약바이오를 좀 더 선호하는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는 경향이 있는 건 맞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기업별로 기본적인 경쟁력이 높은가? 그렇죠. 사실은 그게 또 본질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들의 제약바이오에 비해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좀 특이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기술적으로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플랫폼은 뭐냐면 다른 기업들은 그냥 내가 항암제를 개발했어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가치가 얼마냐를 논하는 거지만 우리 같은 건 이 기술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응용이 되는 거죠. 요거 하나 되면 B에도 응용되고 C에도 응용되고 D에도 응용되니까 확정성이 무한하다 보니까 현재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는 그 컨셉도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확장성까지. 네. 사실 그런 게 높을 때 오히려 또 그래서 지금 높은 각광을 밸류에이션도, 받는 거죠. 네. 네. 확장성까지.